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오늘 시가 있는 금요일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어떤 작품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오늘은 제가 참 좋아하는 시인 손택수의 시집 떠도는 먼지들이 빛난다 골랐습니다. 손택수 시인. 예. 이분이 어느 시대 시인인가 봤더니 저희 세대군요. 네, 맞습니다. 1970년생이니까 네. 우리 김 PD하고 거의 비슷한 세대네요. 우리 김구라 씨 나이입니다. 그래요? 네, 사실 그 태어난 연도에 따라서 그 네. 스타일들이 있어요.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네. 어느 세대는 굉장히 그 스마트한 그 출생연도 세대가 있고 어느 네. 세대는 굉장히 좀 트렌드에 민감하고 문화예술적으로 네. 굉장히 강한 탤런트를 갖고 있는 그런 출생연도 세대가 있고요. 또 어느 세대는 너무나 굉장히 도전적이고 또 네. 도발적이고 그런 세대도 있고요. 제가 1974년생인데 1974년생들이 대체로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세대를 일컬어서 X세대라고 했거든요. 맞아요? 예. 그 X세대가 벌써 50줄에 들어서게 되나요? 아닙니다. 74년생인데요. 저 아직. 70년생이면은 올해 50. 70년은, 그렇죠. 70년은 올해 이제 50인데, 그 세대는 뭐랄까, 좀 건달기가 넘쳐났던 것 같아요. 남성, 여성 모두. 그러니까 70년생하고 74년생하고도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70년생 형들 중엔 건달이 많았고요. 그 형들이 이제 가장 도발적이었던 저희 세대들을 굉장히 예쁘게 봐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렇군요. 그 세대도 예민한 차이가 있군요. 예. 오랜 옛날부터 세대 차이, 네. 세대 감각의 차이는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손택수 씨는 70년에 태어나서 98년, 그러니까 IMF 때 취업 일선에서 고생해야 했던 그 세대였던 것 같아요. IMF 때요, 교수님. 네. 고생 안 한 세대가 없습니다. 네. 저희는 졸업할 때가 바로 외환위기 막 들어설 때였어요. 그런 식으로 그렇군요. 얘기하면은 고생 안 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국가부도의 날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 영화 아직 못 봤습니다. 제가 보려고 했는데. 그랬군요. 예. 그 이른바 지배 엘리트들의 무능 예. 그리고 부패, 타락의 극한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참 한심하게 이를 데가 없었죠. 예. 얘기로 돌아가서 손택수 시인은 1998년을 전후해서 온갖 노동에 전전했던 것 같습니다. 예. 예컨대 이 시인이 담양에서 태어났는데 부산에서 오래 또 생활했나 봐요. 근데 부산에서 부산의 어떤 안마 시술소에서 현관 보이로 일도 하고 그리고 구두닦기로 밥을 먹고 살고 또 손님이 뜸한 새벽 시간에는 부산 각지에서 전화를 걸어온 맹인 안마사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그리고 낮에는 늦깎이 학생으로 밤에는 학교 수의를 보며 시를 썼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그야말로 저 밑바닥을 헤매고 다니면서 시를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상상력의 그 강도랄까요? 높이가 아찔하게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의 죽음에서부터 시작해서 현실 문제에 대한 사유까지 폭넓은 스펙트럼을 보여줍니다. 예. 네. 그래서 손에 잡히는 대로 뒤적뒤적하면서 몇 편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묵은지 생각이라는 작품인데요. 묵은지 생각. 네, 묵은지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죠, 교수님. 그렇군요. 묵은지가 만들어지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요즘은 김치냉장고에서 거의 제조된다고 하잖아요. 묵은지가요? 네. 묵은지는 그냥 두면 묵은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먹을 줄만 알지 이게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김장을 하면은
땅을 파서 예. 구덩이를 파서 거기에 김장독을 묻고 거기에 몇 년을 둬야 아주 그 깊게 발효된 묵은지가 나온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제 그 김장독을 묻기 위해서는 구덩이를 파야 되잖아요. 근데 그 구덩이 파는 일을 아버지가 해주셨는데 이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나 봅니다. 이제 그 대신 자신이 이 시의 화자가 장독을 묻을 그 구덩이를 파면서 이런저런 묵은지 생각에 빠져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 당신을 묻고 난 뒤엔 독 항아리 묻는 일도 산역이라면 산역이라서 땅에 묻은 김치독 볼 때마다 한겨울 눈을 헤치고 묵은지를 꺼내던 할머니 생각납니다. 할머니 찾던 절집에선 종 밑에 항아리를 묻고 종소리까지 익혀 먹는다 했지요. 땅속 깊이 깊이 울리는 종소리, 먼저 가신 할아버지 무덤까지 갔다가 나무 뿌리를 타고 잎잎이 돋아난다 했지요. 가신 할머니 묵은지가 택배로 온 저녁, 김장도 장례는 장례라서 이리 목이 메어오는 것인지 어느 날 곶감 빼먹듯 도굴꾼처럼 열고 닫는 땅, 두루두루 피가 잘 통한 묵은지 한 점, 밥에 올려 먹으면 이승도 저승도 얼마쯤은 피가 통해서 눈 덮인 독 속 잘 삭힌 몇 폭이 종소리처럼 속 창자까지 개운해질 것 같지요. 정말 저는 절절하게 와닿는 시입니다. 묵은지 한 조각을 입에 넣으면서 종소리까지 먹는 그런 상상에 흥미진진합니다. 예. 네, 할머니가 묵은지를 보내왔다고 하죠. 예. 묵은지를 보고 또 먹으면서 네. 할머니가 다녔던 절집에서는 그 종각 아래에 항아리를 묻어서 이 묵은지를 만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묵은지의 종소리까지 그 절의 종소리까지 배웠겠죠. 네, 이렇게 묵은지 한 조각에도 깊은 사연 그리고 이야기들이 배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렇게 시가 참 재밌어요. 피가 잘 통한 묵은지 한 점,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네, 그 묵은지 한 점을 손주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또 손주 입에 넣어주기 위해서 할머니의 정성이 택배로 배달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게 오랜 세월, 오랜 그 음식을 매개로 한 핏줄의 연결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참 피가 통한다, 종소리가 묵은지에 묻는다. 이런 네. 표현은 정말 시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표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만약에 이런 걸 학교에서 시험 문제 낸다면은 예. 종소리가 묵은지에 밴다라는 표현법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이렇게 고르라고 할 거예요. 직감적으로 느끼는 게 아니고 예. 그러면은 청각과 미각, 공감각적 효과 뭐 이런 식으로 부를 텐데 예. 그런 거 따지지 않으셔도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느끼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종소리가 밴 묵은지 한 조각. 그 인상이 아주 깊게 남을 겁니다. 예. 그 한 편 더 볼까요? 예. 네, 마지막 목욕이라는 작품입니다. 예. 고생하시던 그 아버지를 떠나보내면서 떠올린 상념들입니다. 아릿합니다. 볼까요? 예. 외할머니 가시고 열흘 뒤에 아버지가 가셨다. 상가에 모인 사람들에게 일일이 인사를 하고 7살 무렵 강에서 수영을 하다 죽을 뻔한 아들을 구해준 마을 삼촌들께서도 다시 한번 고마움을 표하는 걸 잊지 않으며 술잔을 들던 모습이 내겐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다. 돌아가시기 전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한 일은 목욕이란다. 눈앞에 닥친 죽음을 맞기 위해 아버지는 살아서의 버릇대로 혼자서 욕실에 들어가 구석구석 이승의 때를 밀었다. 그러고 나서 달력 뒷장에 정갈한 필체로 잘 살고 간다. 화장 뿌려. 안녕. 한마디를 남겼다. 아버지가 죽음을 기다리던 그 시간 술꾼이 아들답게 나는 만취해 있었는데 제일 먼저 당도한 막내싸이 말로는 아버지 등에 박혀있던 못이 풀렸다고 한다. 평생 빠질 것 같지 않던 손바닥 못도 풀려 있었다고 한다. 못도 산자에게 박히는 것, 허리가 굽었던 사람도 죽으면 몸이 곧게 펴진다고 한다. 한평생 지게꾼으로 산 양반, 아들도 해드리지 못한 안마를 죽음이 해드린 것인가. 장례를 마치고
후줄근하게 땀에 전 몸을 씻다가 멀어져가는 호흡을 놓치지 않고 뒤섬길 준비라도 하듯 혼자서 마지막 의식을 치르시던 아버지의 고독한 밤이 생각납니다. 네, 이런 시입니다. 교수님, 정말 네. 몸이 굽으신 분들이 돌아가시면 펴집니까?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 아버지가 평생 지게를 지면서 일을 했던 것 같죠? 예. 그 등에 못이 왜 안 박혔겠습니까? 그 못이 죽음에 이르러서야 빠졌다고 얘기하네요. 그리고 예. 아들도 해드리지 못한 안마를 죽음이 해드린 것인가 라는 표현에 이르면은 예. 슬픔이 절정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아니 세상 다 사신 것 같아요. 70년생의 우리 손시인. 네, 그죠. 우리 손택수 시인의 이 감각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예. 이렇게 가족사와 얽힌 이야기들이 꽤 많이 있고요. 예. 그리고 이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깊은 통찰을 보여주는 작품들, 좋은 작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 중에 두 편만 보겠습니다. 예. 혹시 그 새만금 간척 사업 그 반대할 때 문규현 신부가 삼보일배였던 거 기억하시는 분들 예. 계실 겁니다. 예. 이 문규현 신부가 삼보일배를 하면서 만난 지렁이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예. 지렁이 성자라는 작품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예. 문규현 신부님이 새만금에서 서울까지 삼보일배를 하던 때의 일이랍니다. 허리가 끊어지고 무릎팍이 다 해져 한 걸음도 더 옮겨 디딜 수 없을 것만 같은 시간이 곧 찾아왔습니다. 신부님은 자벌레처럼 오체투지로 마지막 걸음을 옮겨 딛고 있었는데 땡볕에 녹아들어가는 아스팔트 바닥에 허리를 꺾는 순간 마침 녹슨 모처럼 바닥에 들러붙어 말라 비틀어져가고 있는 지렁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생명이고 평화고 뭐고 중간에 그만두고 싶었던 순간이 어디 한두 번이었을까요? 저 지렁이처럼 나도 이 길 위에서 눈을 감을 수 있겠구나. 신부님은 벼랑 아래로 떨어지듯 지렁이를 향해 털썩 무릎을 꿇고 이마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그의 숙인 이마에 범벅으로 흐르던 땀방울 하나가 뚝 떨어졌는데 죽은 듯 꼼짝 않던 지렁이가 글쎄 깜짝 살아 꿈틀거리더라는 것입니다. 남은 길은 내가 갈 테니 자네는 쉬었다 오시게. 온 마디마디로 절을 하듯 기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낮고 또 낮아져야 우리는 비구름을 품은 하늘에 닿을 수 있을까요? 몸속의 땀방울을 빗방울로 바꿀 수 있을까요? 지렁이에 비하면 자신은 아직도 한참이나 멀고 멀었다는 신부님. 네, 참 잘 쓴 좋은 시입니다. 문규현 신부님이 오체투지로 삼보일배를 하고 있는데 아스팔트 위에 지렁이가 말라 죽어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삼보일배를 하다 보면은 얼마나 그 땀이 많이 흐르겠습니까? 그 땀방울이 그 지렁이에게 털썩 떨어졌대. 한 방울이 떨어졌답니다. 한 방울이 뚝 떨어지니까 이 지렁이가 살아 꿈틀거리며 가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몸속의 땀방울을 빗방울로 바꿀 수 있을까요? 라는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의 그 수고가 죽어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하나의 행동일 수도 있다는 걸 이 시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는 성자가 이 문규현 신부가 아니라 지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지렁이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이렇게 깊은 것 같습니다. 예. 꼼꼼히 한 줄 한 줄 읽어보시면은 이 시의 무게가 만만치 않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예, 예. 그리고 야구공 실밥은 왜 108개인가? 라는 시 소개해드릴 텐데요. 108번뇌하고 연관이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상상이 가능하겠죠. 예. 근데 이 야구공이나 뭐 신발들을 만드는 그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이 대단히 열악하다는 거 뭐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스리랑카나 남미의 어느 그 후미진 동네에서 만들어진 이 야구공이나 신발들, 얼마나 신발들에 얼마나 깊은 사연들이 깃들어 있는지 이 작품을 읽으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보겠습니다. 예. 야구공은 실밥의 높낮이에 따라 회전력과 마찰력이 달라진다. 산맥의 높낮이와 산림의 우를창창 밀도에 따라
지구도 회전에 영향을 받는다는데 가죽 위로 도드라져 나온 실밥은 말하자면 대륙과 대륙을 당겨있는 산맥 같은 것이다. 그러니 중요한 건 바느질. 모두 수작업을 한다. 지구의 108번뇌가 여기에 있다. 메이저리거 류현진의 공이 계산된 제구력에 따라 회전을 할 때 아이티나 코스타리카의 어느 시골 마을, 일당벌이 바느질을 한 소년의 빈혈을 앓는 하늘도 따라 같이 돈다. 지문과 손금을 뽑아 바느질을 하는 소년들의 노역은 지구의 자전만큼이나 실감이 나질 않는 이야기지만 한때 내게도 소년들 같은 이모가 있었다. 닭장 같은 지하 공장에서 철야에 철야, 어디로 수출되는지도 모를 옷감을 재봉질하던 소녀. 뛰는 노루발 속 바늘이 손가락을 꿰뚫었을 때 몸속에 돌돌 감긴 혈관이 실패임을 겨우 알았단다. 싼 인건비를 찾아 필리핀이나 캄보디아로 떠난 공장들에서 파업 소식은 들려오고 동남아도 예전 같지 않아 투덜투덜 출장을 다녀온 친구와 맥주를 마시며 야구 중계를 보는 시간. 엉덩이에 붙은 파리를 소가 꼬리로 냅다 후려치듯 딱 공이 떠오르면 나는 괜한 걱정을 한다. 실밥이 풀어지면 어쩌나 하고 웬만한 충격에도 속이 터지지 않도록 야무지게 담은 야구공과 함께 지구의 108번뇌도 다 날아가 버리면 어쩌나 하고. 네, 이런 작품이 저는 아름답습니다. 예. 이 야구공 실밥이 88개라는 것에서 108번뇌를 읽어내고요. 이 온갖 고민들, 수고들의 그 끝을 따라가 보니까 아이티와 코스타리카의 산골 마을에서 어렵게 일하는, 빈혈을 앓아가면서 일하는 소년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이 소년의 모습에서 어쩌면은 그 청계천 평화상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일하던 이모를 떠올립니다. 이모가 어디에서 수출되는지도 모르고 옷을 만들던, 그리고 이 재봉틀에 손가락이 뚫렸던 그런 모습을 상상하는 것이죠. 이처럼 그 야구공 하나에도 어마어마한 사연들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시인의 상상력이겠죠. 예. 이 시인이 마지막 부분에서 실밥이 터지면 어쩌나 하고 이 애타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런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 실밥이 터지면은 주문받아 일하던 사람들이 일을 하지 못할 텐데 하는 걱정 같은 것이겠죠. 네. 어떻습니까? 아니, 실밥이 터지면은 네. 당연히 그쪽하고는 거래 끊어야지. 네. 이런 생각이 먼저 앞섰는데 제가 나쁜 놈인가 봐요, 교수님. 네. 아직 우리는 시인이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 왜 오늘 앙콜 안 하십니까? 예, 앙콜. 네. 한 편만 더 볼게요. 예, 교수님. 생각 같아서는 정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시 읽어가면서 여러분과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싶은데. 예. 다음 길은 미루기로 하고요. 예. 마지막으로 꽃들이 우리를 체포하던 날이라는 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혹시 그 쌍용차 희생자 분향소가 그 마련되어 있었던 덕수궁 대한문 앞에 그 분향소를 철거하느니 뭐니 하면서 화단을 만들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예. 아마 생각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 화단이 뭐랄까 이 분향을 못하게 하는 방어막을 친 셈이 되죠. 그러니까 이 시 제목이 꽃들이 우리를 체포하던 날인데 꽃들에게 우리가 체포돼서 분향도 하지 못하던 그 정말 야만적인 상황들을 이 시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쌍용차 희생자 분향소가 있는 덕수궁 대한문 앞 식목일 새벽에 중구청이 분향소를 철거하더니 그 자리에 화단을 만들었다. 사연도 모르고 마냥 해사하게 피어난 꽃들이라니. 하긴 방학 동안 철거 용역 알바를 하고 학비를 마련하는 대학생들도 있다고 한다. 졸업을 해도 취직은 되질 않고 대출받은 학자금 이자 갚느라 결혼도 미루면서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학생을 나도 안다. 그래도 그렇지 한창 푸를 나이에 철거 용역이 뭔가. 제 가난한 어미 같은 이의 집을 부수며 살아야 할 이유라는 게 뭔가. 외면하다가도 벗어날 수 없는 처지와 그 발버둥을 헤아리면 나는 함부로 돌멩이를 던질 수가 없는데 아무래도 꽃의 죄까지 엄히 따져야 할 시대가 닥친 모양이다. 오죽했으면 화단으로 들어가면 즉석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는 펜스를 치고 철야 경비까지 서는 대한문 앞에서. 네, 이런 시입니다. 꽃의 죄까지 엄히 따져야 할 시대.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온 이명박근혜 시대였습니다. 상용차 희생자 분향소를 마련하니까 거기에 접근하지 못하기 위해서 화단을 만들고 화단에 들어가면은 체포하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꽃에 체포당하는 셈이 돼버리죠. 꽃의 죄까지 물어야 하는 그런 암흑 같은 세월을 통과해 왔는데 지금 우리는 어떤 지점에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손택수 시인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예. 그렇습니다. 이 아름다운 시여. 또 곱씹어야 그 진가를 알 수 있는 그런 시들. 네.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네, 이런 시들이 아름답습니다. 예. 우리 삶의 저 깊은 곳까지 상상력의 촉수를 내리미는 그런 시들이죠. 예. 그런 이런 상상력이 길어올린 언어들을 빌어서 우린 세상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한 주 동안 고생하셨고, 또 세 주간에 더 좋은 책, 더 좋은 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